리더십을 개념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도 오해가 있고 또 한국 사회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리더인 동시에 팔로우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도 갓난아기일지라도 엄마를 리드해가는 능력을 천부적으로 타고나더라고요. 어린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리드해가는가, 엄마를 움직이는가, 그건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뭔가 이렇게 그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엄마를 움직이는 힘이 아기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기와 엄마의 움직임은 상호작용이죠. 아기가 울어서 엄마가 만일 그 울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 가운데 움직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가 울고 엄마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 사회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은 리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로우 역할을 합니다.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이장로가 동일한 시간에 리더이면서 팔로우도 한다는 겁니다. 강의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리드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한 동시에 이 강의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동시간대에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의 역할을 두 가지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팔로우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리더로서 사셨어요. 또한 가정에서는 팔로우로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은 리더였었지만 동시에 팔로우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팔로우 역할을 하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팔로우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팔로우로서 사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팔로우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도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로우시면서 동시에 리더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사가 다 있는 거예요. 팔로우도 있고 상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리더 역할을 잘하고 팔로우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팔로우 역할을 잘하느냐, 이게 더 핵심 과제죠. 내가 리더이냐 팔로우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 역할을 다 같이 잘 수행해 나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팔로우십을,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또는 팔로우십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훈련되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리더십은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팔로우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편의상 제가 리더십만 얘기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염두 속에는 팔로우십도 따른다고 생각하세요. 제 리더십이라는 개념 속에는 동시에 팔로우십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리더십을 우리가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을까? 저는 재능도 있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탁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예전에 리더십 이론들을 살펴보면 특성 이론이다라고 해가지고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예전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고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리더가 되는 것이다. 왕조 시대에는 그게 어쩌면 맞는 얘기였을지도 몰라요. 왕은 세습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타고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리더는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있고 때를 잘 만나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특성 이론은 어떤 극히 한쪽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전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특성 이론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은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리더가 팔로우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 팔로우 속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팔로우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에요. 팔로우가 리더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거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팔로우십은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십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어요. 오늘날은 과정론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십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와 리더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상호작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팔로워가 만일 리더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리더가 팔로워에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아기와 엄마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그거 아무 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참다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와 리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 이것이 리더십으로 보는 거예요. 쌍방향적인 거죠. 특징은 리더십은 쌍방향적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안 일어나면은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인격이 변화되고. 이게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리더십의 최근 이론이에요. 리더십의 현대적인 이론입니다. 리더십은 팔로우와 리더 간의 상호작용 결과 나타난 영향력이다. 모든 사람이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동시에 팔로우예요. 어떤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도 이 개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팔로우니까 나는 따르기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 짜증나. 그 말하는 순간 짜증이라는 녀석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쟤 보기 싫어.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보기 싫어. 그럼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어원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서 보면은 리더 플러스 10인데 10이 쓰이는 용례들, 쓰이는 사례들을 보면은 관계, 파트너십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 또는 크래프트맨십에서 볼 수 있듯이 스킬, 또는 스칼라십,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스칼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데서 보는 어떤 프로세스, 이러한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나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이 네 가지 범주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초점을 맞추는 책이나 논문들을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 류의 책들에서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인기 있는 책들이 자기계발서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리더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반면에 또 관계의 초점을 맞추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사가 부하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처세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의 종류들은 스킬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스킬로서의 리더십. 이건 경영학 쪽이나 산업공학이나 뭐 이러한 어떤 조직 안에서 또는 산업체 안에서 쓰여지는 이러한 스킬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은 과정으로서의 리더십, 변화의 과정을 주도해가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리더가 하는 일은 결국은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이다. 그 변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과정으로서 변화를 주도해가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리더십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이 리더십을 개발되려면 리더십의 네 가지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차원 속에서 그 어디에서부터 내가 리더십을 더 훈련시키고 개발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은 첫째는 개인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개인 차원의 리더십. 이 개인 차원의 리더십은 리더인 내가, 팔로인 내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더 개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리더십 이론 쪽에서 살펴보면 리더십의 자질 이론의 책들이나 논문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자질 이론, 트레이트 티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관계 차원이에요. 너와 나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관계 차원이에요. 이 관계 차원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 쪽에서 살펴보면 스타일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비헤이비얼 티오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리더십 스타일, 뭐 민주적이냐 또는 권위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업무 중심적이냐
아니면은 관계 중심적이냐. 어떤 사람의 상사를 보면 계속 업무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100% 달성할 것인가, 목표 달성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어젯밤에 뭐 잘 잤냐, 뭐 이런 거로 관계 얘기만 해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은 스타일이냐, 이상적인 스타일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리더십의 행동 어프로치라고 해요. 비헤이벌 어프로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의 연구는 조직 차원에서의 연구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조직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이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장 적은 자원과 인풋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직의 목적에 한목적으로 달성해 갈 것이냐, 이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성을 얘기할 때, 조직의 효과성을 얘기할 때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황 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조직의 효과성에서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조직에 몰입하게 만들 것인가, 조직 중심으로 조직의 인발브먼트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조직원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상황 이론. 그러니까 상황 이론은 행동 이론하고 달리 구성원들의 능력과 태도, 자질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행동 이론에서는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변혁 이론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주도해감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변화 주도형 리더십. 이게 변혁 이론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죠. 하나하나 그 이론을 소개를 해볼게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죠? 개인 차원. 두 번째 차원? 관계 차원. 세 번째? 조직 차원. 네 번째? 사회 차원.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차원의 리더십들을 하나하나 대표적 이론을만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의 그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자질 이론 중에 최근에 주장되는 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5가지의 어떤 리더가들이 갖는 일반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보통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어떤 성격성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개방적이다. 폐쇄성보다는 개방성. 두 번째는 내향성보다는 예향성. 그리고 성실성, 민감성, 친화성입니다.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슬퍼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왜 우는지를 아는 사람. 그게 늘 민감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십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리더 역할을 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화성은 공동체 안에서 항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친화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실성은 뭐 어떤 주어진 목표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예향성은 약간의 그 반대 목소리가 꽤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과 예향적인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예향적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잘하느냐,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더십 서밋에 윌로크릭 교회에서 하는 건데 약 10,000명의 세계에서 온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00명뿐만 아니라 이제 중계 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이트에서 멀티 사이트로 동시 진행하는 사이트인데 한 10만 명이 함께하는 그러한 엄청난 세미나인데 거기에서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예향적이거든요. ENTJ인데 그 내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내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포스너라고 하는 쿠자구 포스너라는 사람이 리더십 교과서를 썼고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리더십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년에 걸쳐서 전 세계의 리더들에게 서베이를 했어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는 것에 표를 하게 했어요. 무엇이 리더에게 필요한가.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에 걸친 4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공동의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시대를 지나서 그거는 위에 있는 4가지의 항목에 이 60% 이상 사람들이 다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honest예요. honest, 정직성. 두 번째는 forward looking, 통찰력.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고무하고 격려해주는 능력, inspiring 능력. 네 번째는 competent,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보는 저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정직은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 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다. 정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직이란 무엇인가? 신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통찰력인데 이거는 우리 아까 살펴본 바로는 사회 변화에 관한 통찰력입니다.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회사를, 교회를, 국가를
그 방향으로 미리 알고 인도해 가는 것이 통찰력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변화를 미리 읽지 못한다고 하면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리딩 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찰력, 사회 차원에 있어서의 통찰력,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지금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갖는 두드러진 어떤 특징을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오기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자였습니다. 오래 책을 읽고 오래 습득을 해야만이 지식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데, 요즘은 이게 지식 정보가, 좋은 지식 정보가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도 놀라울이 많지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리더십의 어떤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이제는 나이는 허상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포워드 루킹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중요가 지식 정보화 사회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인스파이링 능력인데, 이거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능력이에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인스파이링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서베이 결과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서베이 결과는 인스파이어링 하는 게 관계를 잘하는 거다. 인스파이어링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고무하고 격려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났더니 영 나는 내가 아닌 거야.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스파이어링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아무런 나쁜 영향력을 준 거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오그라지게 만들거나 계속 꾸중하거나 막 존재감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충고해 주세요. 야, 널 만나니까 내가 힘이 빠진다. 야, 다음에 만날 때는 나 좀 힘 좀 나게 해줄 수 없니? 네. 그 관계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인스파이어링. 다른 사람을 인스파이어링 해줘. 영감을, 인스파이어링 중에 칭찬, 고무, 격려 다 좋은데 영감을 얻게 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영감을 얻게 하는 능력. 이거는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있는 거죠. 너를 만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해진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내 영혼에 뭔가 생기가 돋아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인스파이어드 되고, 또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친구들이, 남친이나 여친이나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인스파이어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라마다 이 똑같은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마다 약간의 문화적 차이,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네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는 나라마다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forward looking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국처럼 forward looking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마다 문화적 차이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 네 가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람직하게는 이 네 가지 차원의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우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았던 그러한 리더가 잭 웰치죠. G사의 회장 잭 웰치인데, 잭 웰치는 스탠포드 대학인가로 기억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리더들이 공유하는 가져야 할 네 가지 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에너자이저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엣지가 있어야 된다. 엣지는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어지만 엣지는 이 사람이 정의하는 것은, 잭 웰치가 정의하는 엣지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판단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능력. 글쎄요, 뭐 한다든지 시간을 끈다든지 하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돼서 중요한 모멘텀을, 타이밍을 잃게 된다. 따라서 리더는 엣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execute가 있어.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행 능력. 오늘날 한국 사회를 봐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에너지가 있고 에너자이저가 돼야 되고 엣지가 분명한, 그리고 엑스큐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특히 저 국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 청와대에도 필요하고 특히 뭐 각 사회 다 영역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살아남기 힘드는데 국회의원들은 경쟁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끼리끼리의 리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경쟁이 그 속에 별로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질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소개였고요. 이제 행동 이론입니다. 리더십의 스타일 이론이에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일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개발된 이론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블레이크와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격자 모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두 가지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 두 가지 결정 요인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업적,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리더의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리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리더는 반대로 일만 관심을 갖는 스타일이 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9점이고 일에 대한 관심이 1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컨트리 클럽형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트리 클럽 가서 노는 것 같다 이거죠.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인가 하면, 그 반대의 스타일은 일에 대해서는 9만큼의 관심을 갖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만큼의 관심을 갖는 이런 리더 스타일이 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과업형인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일과 사람을 균형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도 구, 사람에도 구에 관심을 쏟는 이러한 사람을 팀형 리더십이다. 팀형 리더십. 이 팀형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일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팀형이라고 하고 싶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중도형의 반반 정도? 네. 네. 과업형의 예,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 근데 실험 결과 미국의 여러 그 조직들을 실험한 결과 효과성을 가장 높이 내는 것은 팀형이더라라고 실증 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등장합니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팀형 리더십이 언제나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성숙된 상황이냐 미성숙한 구성원이냐로 나눌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성숙하다는 것은 능력도 있고 예를 들면 능력도 있고 의욕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아니 영어 공부를 해도 좋아. 하는 학생들이 능력도 많고 의욕도 많은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집단은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러면 똑같은 그런 두 가지 집단에 대해서 똑같은 리더십, 여러분의 똑같은 지도 방법, 똑같은 교육 리더십을 사용할 거냐 이거죠. 구성원이 다른데 달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 방식이나 리더십 스타일을. 그래서 예를 들면 능력이 많고 의욕이 많은 집단은 비유컨대 이건 어른 집단이야. 완전히 성숙한 집단이야. 이러한 성숙한 집단에는 우임형, 델리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우임해 주는 거예요. 난 넌 믿어. 너 잘하지? 넌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고 넌 잘해. 넌 믿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는 이거니까 이거를 언제까지만 하는데 방법과 모든 거 시간 활용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딱 우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게 우임형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집단에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죠. 그게 지시형이야. 또 하나의 그룹은 능력은 적고 의욕은 많은 집단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막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실수가 많은 거야. 그죠? 능력은 없는데 막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좀 의욕을 좀 자제하게 하고 능력을 키워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설득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설득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집단은 능력은 많고 의욕이 줄어든 집단이에요. 능력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의욕이 저하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참여형 리더십 스타일이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욕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상황적 리더십 모델이 주장하는 바는 구성원들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서, 즉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리더는 동일한 리더일지라도 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고, 만일 리더가 자기 리더십 스타일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집단에게는 이런 리더를 보내야 되고 저런 집단에게는 저런 리더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구성원들이
자라날 수가 있겠죠. 이게 상황적 리더십이에요.